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이종찬 전 초대 국정원장의 회고록 2편을 읽고 있습니다. 네, 2편의 12장 새로운 모색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읽기를 할 시간입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읽기는 상당히 긴 읽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잘 함께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책의 266쪽부터 읽겠습니다. 소 제목은요, 처절한 파탄입니다. 민불 신분립이라는 공자 말씀처럼 국민당과의 합당 무렵의 나의 처지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은 없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둘러대도 나는 패배했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샀다. 당대당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해봤자 그것은 정당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일 뿐이고 국민이 법조문까지 들여다보며 비판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세가 국민당과의 합당이 아니고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이다. 밤새도록 전화기가 깨질 만큼 전화가 왔다. 재벌한테 가서 꼴 좋다. 돈 얼마 받았냐? 새정치 좋아하네. 이제 정계를 떠나라. 별별 소리를 다 들었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 코드를 빼놓았다. 가장 아픈 것은 가족까지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나는 12월 14일 그런 소나기 같은 불신의 광풍 속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국민 당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의외로 전날 나를 비난하던 지구당 위원장 여러 명이 당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에워싸고 당사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기자회견장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맨 앞자리는 기자석이고 바로 뒤에 우리 위원장들이 임석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죽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정주영 후보가 입장하고 우리 둘은 나란히 서서 이날부터 후보를 단일화해 대선에 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 후보가 오늘 이종찬 대표를 모시게 되어 100만 원군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여세를 몰아 기필코 승리해 김영삼과 민자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며 기세를 올렸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미리 작성한 원고를 한 줄씩 읽어나갔다. 나는 새한국당이 통일국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헌정, 개혁 및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민정당의 건설이라는 선진정치 실현에 큰 뜻을 실현하고 양김구도도 청산하고 정권교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후보를 사퇴함과 동시에 정주영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심전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정주영의 선거 일정에 따라 헬리콥터 편으로 포항으로 갔다. 그리고 영덕, 경주, 부산을 돌아 상경했다. 헬리콥터로 움직이니 능률적이긴 했지만 나의 지원 연설은 기가 빠졌다. 오히려 정주일, 즉 2주일의 코미디 연설이 군중에게 더 환영받았다. 인사동 당사에 돌아와 썰렁한 대표실에 앉아있는데 장경호 총장과 백청수 차장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장 총장이 국민당의 요청에 어젯밤 긴급히 1차 자금이 들어와 밤을 새워 70여 개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선거 자금을 풀었다는 것이었다. 위원장들이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수령하고는 만족해서 돌아갔다고 했다. 당내 반발도 이제 한풀 수그러들었다.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그간 미안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당으로부터 2차 자금이 들어온 대로 그동안 밀린 중앙당 부채도 청산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장 총장이 회계 보고서를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보고서를 보기조차 싫었다. 이런 보고를 듣노라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장사 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난한 빚쟁이들이 매혈해서 전당포 빚을 갚았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비참했다. 결국 나는 귀중한 명예를 팔아 빚 갚는 신세가 됐군. 국민당은 새한국당과의 통합에 여세를 몰아 그동안 주춤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다. 그전까지 국민당은 정부의 현대그룹 세무사찰, 당원들에 대한 집단 탈당 공작 등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해 양김 반대표를 결집할 수 있기를 고대했다.
국민당은 이 같은 분위기 호전 양상을 지속시킬 최대 카드로 박태준 영입을 꼽고 있었다. 그가 응하기만 하면 그를 차기 총리로 내세워 정주영, 박태준 티켓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었다. 박태준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었다. D-3일이던 12월 15일 아침 7시 김동길 국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서린호텔에서 조찬을 함께했다. 이날부터 유세팀을 정주영 후보팀과 김동길, 이종찬 팀으로 나눈다는 것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 박사는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어 자기는 당사로 가야 한다며 유세를 잘 이끌어주기를 부탁했다. 식사 후 경기도 일원의 과천, 하남, 양평, 부평 등을 돌며 유세를 했다. 도중에 김 박사가 중앙당에서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 음모를 폭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흘 전인 12월 11일에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식당에서 부산 지역의 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검사장, 안기부 지부장, 보안부대장,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모여 이 지역에서 정주영 표를 10% 이내로 축소시키기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인신공격을 획책하는 등 관권선거 음모의 논의 현장이 모두 녹음되어 공개되었다. 나는 이제 역전극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나도 그 경위가 궁금했다. 알아보니 내부 고발자가 그 모임을 사전에 알고 대화를 몰래 녹음해 그 테이프를 12월 12일 정몽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국민당은 그 테이프를 극비리에 모두 풀어 녹취록을 작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관권선거 음모의 공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민자당의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거 직전 D-3일을 택했던 것이다. (12월 16일에도) 국민당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민자당은 완전히 수세였다. 검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자당에서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보다 그 대화를 녹음하고 폭로한 과정이 오히려 공작적이라며 국민당을 역습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다. 보수 언론도 그에 동조했다. 그날부터 민자당은 일제히 도청 행위를 집중 공격했다. 언론에서도 관권선거 시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청 시비만 남았다. 참으로 회개한 일이었다. 그 후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김영삼 집권 이후 이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예상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삼의 고향인 거제에서 공천을 받으면서 영거푸 3선을 했다. 사건에 연루된 부산기관장들도 영전했다. 당시 부산지검장 정경식은 헌법재판관으로, 부산경찰청장 박일용은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으로 각각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 대신 초원복집 사건의 논의 내용을 폭로한 도청 관련자 3명은 주거침입죄로, 당시 배후 인물로 지목된 정몽준 의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구형을 한 서울지검 특수일부의 김진태 검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2015년 현재 검찰총장이고, 정홍원 특수일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여기서 김진태는 지금 강원지사한 김진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했던 다른 김진태입니다. 김기춘 전 장관 역시 장기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홍원은 김영삼과 김기춘의 경남중학교 후배였다. 아무리 도청이 불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었다면 충분히 참작되어야 했다. 도청으로 폭로된 관권선거 음모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아니었나. 과연 어떤 것이 더 무거운 범죄였을까? 초원복집 사건으로 승세를 잡았다고 기세를 올리던 국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만났다. 특히 부산과 경남의 유권자 상당수가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로 변신했다. 위기감을 느낀 그들은 오히려 김영삼에게 몰표를 주었다.
부산에서 정 후보는 박찬종 후보에게도 밀릴 정도로 급전직하했다. 현대시라는 울산에서도 국민당은 동구 한 곳에서만 1위를 기록했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D-2일인 12월 16일 아침 일찍 국민당 당사로 나갔다. 이날은 대선 마지막 총정리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전망은 나쁘지 않았다. 마지막 기세만 올리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다들 낙관했다. 오히려 너무 낙관하는 분위기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그날도 김동길 박사와 같이 유세를 다니며 나름대로 정주영 후보의 지지를 힘주어 설득했지만 군중의 호응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다. 내가 국민당을 돕는 일은 모두 허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세 후 나는 힘없이 인사동 새한국당 당사로 돌아왔다. 이날도 장경호는 국민당과 지역별, 조직별 선거운동을 협의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했다. 그는 대단히 영리했고 기업 경험도 있었다. 그는 기업한 사람들과는 돈에 관한 한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계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유세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그날도 여러 곳을 돌았다. 사실 그런 방식의 유세는 득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 자신은 오히려 사태를 정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주영은 건설 현장을 누비듯이 마지막까지 직접 뛰었다. 서울 효재초등학교에서 마지막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실 군중은 대부분 현대 관련자였다. 열기가 대단했다. 유세 후에 나는 정 후보와 같이 국민당 당사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정주영은 나에게 쪽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그 쪽지에는 정주영 후보 근소한 차로 당선 확실, 예측 정주영 32.5, 김대중 31, 김영삼 30, 박찬종 5라고 쓰여져 있었다. 미 CIA에서 오늘 오전에 조사한 것인데 극비리 아까 유세장에서 나에게 전달한 것이요. 그 순간 나는 누군가 또 정보 장사를 했군 하고 직감할 수 있었다. 박태준도 CIA에 다시 읽겠습니다. 박태준도 CIA에서 나온 정보라며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었다. 똑같은 수법이었다. 12월 18일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결과는 정주영의 참담한 패배였다. 김영삼이 42%, 김대중이 34%를 득표했고 정주영은 고작 16%를 득표해 두 사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일생에 이렇게 무참한 실패가 있을 수 있나 싶었다. 12월 19일 국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 당직자가 일괄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초원복집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꼬리부터 내린 격이었다. 국민당 전체는 침묵 속의 장고에 들어갔다. 정주영은 서산과 경주로 돌면서 현대에 가해져 오는 비자금 출처 수사, 국민당에 약속한 2,000억 원의 정치 헌금을 포함한 국민당의 장래, 국민당이 약속한 새한국당과의 합당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국민당 의원 총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주로 내려갔다. 나와 가까운 김정남, 김범명 의원이 나에게 귀뜸했다. 지금 왕 회장이 가장 고심하는 것은 선배님의 처리 문제입니다. 새한국당과 통합을 약속했고 대선 이후 통합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를 사퇴했고 열심히 정주영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왕 회장 측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렇다면 내가 일단 백의종군하지요. 그렇지만 당대당 통합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통합 당시 약속한 당의 공동대표는 내가 양보하더라도 정당법상 당대당 통합을 무효하면 이는 위법이었다. 그렇지만 나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이 통할 리 없었다. 정주영 대표는 우선 나의 백의종군을 받아들이면서도 당대당 통합 절차는 다시 읽겠습니다. 당대당 통합 절차는 미루며 시간을 끄는 쪽으로 나아갔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국민당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더욱 일치단결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의원들이 강조한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한 대로 정치발전기금을 마련해주면 우린 다시 당을 한국의 대표적 야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것이었다. 끝으로 김동길 공동대표는 우리는 정주영 대표께서 일찍이 기업을 창업했고 그 의지를 믿으며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그분의 신념도 믿는다라고 일장연설했다. 의원들이 발언이 끝나자 정주영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 라면서도 앞으로 나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 국민당을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겠다. 정치발전기금도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확인했다. 말미에 한마디 덧붙였다. 이종찬 대표께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감사한다. 이로써 당대당 통합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며 아리송한 발언을 했다. 많은 의원이 박수를 보냈지만 나는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정 대표의 그런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선거 직후 국민당과 현대그룹에 가해진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초원복집 사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만 해도 서울지검 공안 일부는 이날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방향으로 수사한다고 밝히면서 녹음 작업을 한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도청 혐의로 집중조사를 진행했다. 정치검찰의 민낯이었다. 현대는 일체의 은행 거래가 중단되었고 검찰과 세무당국의 비자금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었다. 더욱이 선거 막바지의 정주영은 어디서 입수한 정보인지 민자당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 3천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라고 비난을 퍼부은 일이 있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조순한국은행 총재는 허위사실 유포로 그를 고발한 상태였다. 정주영이 아무리 빈손으로 대기업을 성취한 신화의 주인공이라지만 정치판에서는 초짜에 불과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피의자가 되었다. 정주영으로서는 80평생 이처럼 퇴로가 차단된 경험을 해본 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동분서주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주영이 더 이상 정계에 남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당만은 잘 추스르면 활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닐 터였다. 그러나 정주영 노인은 이미 옛날 창업 시절의 그가 아니었다. 그럴 만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는 한시 바삐 국민당에서 손을 떼고 싶었던 것이다. 12월 26일 정주영의 아우 정세영 회장은 김영삼 당선자를 찾아가 현대그룹의 정치 참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당을 지원했던 현대 임직원 전원을 탈당시켜 기업으로 복귀시키고 앞으로는 기업활동에 전념케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현대그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애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사고를 뜯어고치겠다고 일갈하면서 새 정부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현대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대그룹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김영삼이 온정을 베풀어 줄 것을 바랐다면 이는 큰 착각이었다. 해가 바뀌었다. 1993년이 되었다. 나는 새해 담배식을 마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들어가 지난해 나의 실수들에 대해 반성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김영삼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 1월 4일 정주영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국민당 당사로 갔다. 비서실에서 유난히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주영은 약간 멈칫하더니 본론을 꺼냈다. 그동안 새한국당과 당대당 합당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 못하고 덜컥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이제 다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니 당내 특히 당무위원들이 반대해서 전당대회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개별 입당해주면 좋겠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지요. 전적으로 이 의원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래 유난히 늙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 중에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저도 한 사람의 공인입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새한국당도 90명의 조직책을 임명했고 그중 50여 개 지구당은 이미 창당되어 지역선관위에 등록까지 필했습니다. 이런 당원들이 모두 제 얼굴만 보고 있는데 제가 경솔하게 개별 입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인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고 어렵게 당무회의 결의를 거쳤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지요.
나는 이 말을 하며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애써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큰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김대중 씨는 선거 후 물러남으로써 명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께서는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명예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김영삼 씨는 강력한 정부, 강력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당만 있고 견제할 야당이 없으면 독재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을 단합시켜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구심점이 사라져 방황 중입니다. 이럴 때 정 대표께서 대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야당을 단합시킬 수 있다면 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고 정 대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는 힘주어 역사와 국민의 편을 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대표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다음 날인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정주영은 불쑥 발표했다. 새한국당과의 통합선언이 무효이며 한국은행 발권과 관련된 발언도 실수라는 것이었다. 그는 새한국당이 정당법상 등록이 돼 있는지 알지 못했고 당내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라고 말했다. 통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듣는 이들은 아연했다. 이것이 과연 공인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웠다. 새한국당 측은 즉각 정 대표가 공당의 대표 자격으로 대선 막바지에 당대당 통합을 먼저 요청했으며 양당이 약속하고 서명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공인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통합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경우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통합 합의서를 기자들에게 내보이면서 설명했다.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는 당대당 통합 원칙, 이종찬 의원의 공동대표 보장, 당직 반분, 당의 공당화, 즉 당 발전기금 2천억 원 조성, 당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리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정 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문건이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깐깐한 성격의 장 총장이 합의서까지 공개한 것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처럼 수세 몰리자 정주영은 1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한국당의 부채 청산을 위해 50억 원을 주었다 라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흘렸다. 현금이 오갔다는 충격적인 기사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 불을 꺼보자는 수작이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내 정치 일생이 여기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끝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새한국당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튀었다. 새한국당이 50억 원 수수설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인화성을 갖고 있었다. 정주영은 충격요법으로 발설한 것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는 나에게 돌아왔고 정주영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고도 짓거린 정주영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새한국당 측은 1월 6일과 7일 잇따라 당직자 회의와 지구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정 대표의 합당 무효화 선언을 규탄하고 50억 원 문제와 관련해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다. 기왕의 대선 자금을 서로 공개하기로 한다면 같이 까발리자는 것이 나의 배짱이었다. 하지만 나는 새한국당 회의석상에서 합당 때 자산과 부채를 새로 합당된 당에 승객키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고, 그러나 장경우 사무총장에게 확인해보니 아직 부채 청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합당키로 한 뒤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우리 조직을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은 부채 청산 비용도 상당액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모두 합쳐봐야 50억 원이 안 되는 액수였지만 이 문제는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속였다는 응어리로 남아있다. 아무튼 당대당 통합 합의는 완전히 파탄났고 거기에 더해 동고래까지 있었다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과연 누가 먼저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냐를 놓고 계산하게 되었다. 일단 검찰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김영삼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난장판이 될 것이었다. 국민당 측이 1월 7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50억 설은 없었던 것이다.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먼저 파문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도 확전으로 더 큰 분란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런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 물론 나는 국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오산이요 과오였다.
어쩌면 나의 정치 생명의 끝을 보는 것 같았다.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정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었다.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공자의 말씀에 민불신 분립이라 했는데 민불신 분립은 그러면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야당 정치인으로 거듭나기입니다. 페이지는 279쪽입니다. 국민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무산된 뒤 나는 새한국당 대표로서 정치를 재개하기로 결심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김영삼은 언론과 미롤 시대에 들어갔었다. 3당 합당 이후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나 싶게 논조를 바꾸었다. 김영삼 자신도 국민에게 인기 끌만한 말이면 모두 쏟아냈다. 신한국을 건설하자, 대화합 시대를 열어나가자,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한다 등등.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암운이 들이우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국민당은 정당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시되었고 민주당도 김대중의 정계 은퇴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태였다. 이제 정계에는 김영삼의 강력한 집권 여당만 남은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문민 독재가 대두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지난 연말에 정주영이 동교동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서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혼란한 정치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1월 6일 동교동으로 김대중을 찾아갔다. 마침 그의 생일이어서 내방객이 많았다. 그런데도 김대중은 나를 서재로 안내해 따로 만나 대화했다. 지난번 대선에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보다는 이 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이 좋은 정치를 할까 했는데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 정주영 대표가 찾아뵌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말씀 나누신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정치의 초년병이어서 대선 패배 이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김영삼이 보복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분에게 야당이 단결해야 김영삼이 집권하더라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재님도 은퇴했으니 이제는 야당의 대부가 되시라고 권했는데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대선 후에는 정치를 계속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의원? 그 사람은 기업인이고 재벌입니다. 재벌이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야당을 어떻게 같이 하나요? 그의 말에는 내가 정주영과 합당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의미가 섞여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야당이 지리멸렬하면 견제 세력도 없이 김영삼에게 독재로 가도록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원은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치고 나갈 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뭐니 해도 김영삼 시대예요.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김영삼과 맞대결하면 얻을 것이 없어요. 국민이 김영삼에 대해 실망할 때까지 우리는 참호 속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나에게 뼈아픈 충고를 했다. 내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의원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할 터이니 들어보시오. 이 의원은 너무 마음이 선량하여 성질이 모질지 못한 것이 흠이요. 정치인은 자기 주견을 뚜렷하게 세우고, 여기서 저는 주관인 줄 알았는데 주견입니다. 주된 견해란 뜻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주견을 뚜렷하게 세우고 모든 결정을 거기에 맞추어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그의 충고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 의원은 지난번 정주영 쪽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제대로 소화해서 모질게 자르지를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 반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다행히도 국민들은 이 의원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해보려 하다가 모질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고 그리고 판단을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실망한 국민의 뜻에 맞추어 방향을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우선 시야를
21세기에 맞추고 변하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모든 학설, 이론, 정책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서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새한국당이 김영삼의 신한국 건설보다 더 앞서야 합니다. 어차피 정부 여당은 기득권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발전하는 이론을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나의 약점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고 특히 나의 방향을 꿰뚫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 고마웠다. 더욱이 통합파동으로 소멸되다시피 한 새한국당의 역할도 다시 자리매김해주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2년간 모질게 마음먹고 홀로 서도 좋으니 싸워나가면 멀어졌던 국민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쯤 돼야 이 의원의 가치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 의원은 야당으로 투쟁하는 법도 익혀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지구전에 약한 것 같아요. 위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는 크게 한 방 맞았지만 이런 쓴 약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했다. 그러면 총재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외국에 나가 공부 좀 더 하렵니다. 이 의원도 외국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저는 김영삼 정권을 견제할 야당의 단합을 위해 국내에서 더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국민당 중지들이 인사차 찾아와 만났어요. 나는 그들에게 어째서 새한국당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는가. 정치인 간에는 신의가 중요한데 이렇게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얼마나 크게 악영향을 받게 되는가. 당초 약속대로 이행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나무랐어요. 이 의원도 앞으로 국민당이 변신하면 몰라도 정주영 같은 사람이 있는 이상 야권 연합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오. 장사꾼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솔직히 50억 원도 지금 시비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리 받았다면 잘한 일이요. 장사꾼은 일이 끝나면 약속 지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아픈 점을 짚었다. 장경호가 한 말이 생각났다. 기업하는 사람들과는 돈에 관한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김대중도 장사꾼의 생리를 잘 아는 것 같았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재님 같이 크게 생각하는 분이 정계 은퇴를 하신다니 아쉽습니다. 빌리 브란트나 지미 카터 같은 분들은 정계 은퇴 이후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가시더라도 총재님의 모럴 리더십을 더 바라고 있겠습니다. 김대중과의 그날 대화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의 정치 역정에 미친 영향이 만만치 않았다. 나도 이제 온실 속에서 자란 정치인의 생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김대중은 1월 26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수하기 위해 출국했다. 약 6개월 예정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김영삼의 예봉을 피해 스스로 유배의 길을 떠난 것이었다. 그는 김영삼 정권의 장래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김대중의 지구전론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영삼이 집권하는 초기에는 나도 되도록 국외에 나가 있기로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1월 17일 미국으로 떠났다. 내가 원내 총무 시절부터 미국의 CSIS 즉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더불어 연례 한미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 워싱턴으로 갔다. 김대중처럼 아예 미국의 대학의 연구 코스라도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돌며 2월 9일까지 체제했다. 귀국하는 날 김포공항에서 그날 정주영이 국민당 대표직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국민당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공세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1월 13일 정주영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대선 기간에 현대중공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불법이라는 혐의를 받은 데다 대선 기간에 300억 원의 발권서를 다시 읽겠습니다. 3천억 원의 발권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정주영이 기자회견에서 실수였다고 사과했고 조순하는 총재가 같은 강원도 출신으로서 이미 너그러이 넘어간 것 아닌가. 그러나 김영삼 당선자는 조순이 정주영을 간대하게 용서한 것을 두고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서울지방검찰청은 2월 6일
현대중공업 수출대금 유출 사건과 관련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와 대통령 선거법 위반,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주영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감인데 고령이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월 9일에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주영은 전격적으로 당대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당을 떠나 정치 발전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경제 발전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아예 정계 은퇴 의사까지 밝혔다. 조만간 국민당은 와야 될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김영삼 대통령 취임 전까지 국민당을 해체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이 확실했다.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정주영은 울산에 머물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후에서 탈당을 권유하고 있었고 현대건설 사장을 시켜 당사를 비우라고 재촉했으며 당에 나와 있던 현대 직원들에게 2월 12일까지 회사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배가 조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배를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당 국회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꼭 그 꼴이었다. 여기서 이제 답을 안 했지만 쥐들이 먼저 배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탈당한 국회의원들을 쥐새끼라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국회의석 37석의 원내 제3당이던 국민당이 열흘도 채 안 되어 교섭단체, 즉 20석 요건조차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거의 매일 김동길과 만나 국민당 사후수습을 다소라도 거둘까 생각했다. 2월 15일 국민당 최고위원회는 그를 대표로 선출하고 수습을 맡겼다. 김동길로서는 대표직을 맡으려 해도 당장 고민되는 문제가 많았다. 당이 부채를 갚으려면 수백억 원이 필요했고 교섭단체가 깨진 상태여서 국고보조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은 모두 정주영의 무리한 창당의 부산물이었다. 정주영은 기업인으로서는 국가에 기여했는지 모르나 정치인으로서는 정계에 많은 상처만 남긴 채 무책임하게 물러났다. 김동길도 그런 정주영을 알고 단념했어야 할 터인데 마지막까지 그와 단판을 짓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은 표류했다. 나는 김동길에게 제안했다. 이제 국민당만으로는 정당 구실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이제야말로 합쳐서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그는 나의 말에 찬성했다. 우리는 매주 만나 그간의 정계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권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이므로 야권 연대는 우선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기택을 대표로 하는 민주당은 내부 사정이 복잡했다. 그야말로 군웅 할거 시대였다. 김영삼 정권에 맞서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보다 당내 기득권을 잡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책 연합이든 통합이든 야권의 단합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시작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민주당 합류입니다. 부제가 정치 초심으로 돌아가기. 1993년 6월 나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인 영국에 갔다. 영국에는 마침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유학 중인 아들 철우가 있었다. 얼마 전 김대중이 런던에 강연차 왔을 때 철우가 인사했더니 아버지는 언제 영국에 오시냐? 오시거든 꼭 내게 오시거든 꼭 내게 연락을 해달라고 전해달라 면서 연락처를 주고받다는 것이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김대중은 당장 만나자며 차를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케임브리지로 갔다. 김대중을 수행해온 이강래 비서가 수발을 들고 있었다. 나는 김대중과 근처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삼 씨도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총재님도 한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직접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치를 다시 하신다면 힘이 있는 한 돕겠습니다.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떠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제기하셔야지요. 그동안 우리 정치가 많이 방황했지만 그러면서도 민주제도는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 통용되던 1인 독재는 사라졌고 정권교체가 비록 수직적이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정착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과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의 분석에 김대중은 눈을 크게 뜨고 응시했다. 나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뜻을 그의 표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민주화의 역사적 과제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를 위해 총재께서 한 번 더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김대중은 즉답을 피했다. 아니, 나는 이미 정계를 은퇴했소. 이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나서야 합니다. 나는 김대중의 정계 복귀를 놓고 이 자리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돌려서 그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강력한 김영삼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나 야권이 준비해야 할 터인데 현재로서는 야권 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 김동길 국민당 권한대행을 수차례 만나 야권의 대민자당 공동전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지만 전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나서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수첩에 나의 말을 기록했다. 야권의 단결이 선결 과제지요. 내가 이기택 총재에게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권 통합을 위해 한 가지 충고하자면 박찬종과 김근태도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이 말을 들으며 나는 김대중이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야권 통합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영국을 떠났다.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권노갑이 전화가 왔다.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는 민주당 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러나 어른의 지시를 당내에서 내가 잘 소화해 나갈 터이니 야당 통합운동의 중심이 되어 추진해달라라고 각별히 부탁했다. 필요하면 수시로 연락하자는 말도 했다. 민주당 사람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을 처음 본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야권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의 최대 주주인 김대중에게도 오더를 받았는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는 이기택, 박찬종과도 따로 만나 야권의 단합을 설득했지만 좀처럼 어떤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선거가 코앞에 놓여 있다면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웠겠지만 당장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 공통의 이익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1993년 8월 12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대구, 동구, 을과 춘천 등 두 곳이 해당되었다. 나는 새한국당의 안택수를 대구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고 민주당의 이기택 등 중진들과 교섭했다. 하지만 국민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서훈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나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의미를 강하게 붙이자며 안택수를 적극적으로 밀었다. 민주당은 협량했다. 민주당이 무공천으로 하면서 새한국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안택수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후보로 내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박찬종이 서훈을 밀면서 야권 단일 후보의 인상을 지워버렸다. 결국 민주당은 두 지역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특히 대구에서는 서훈이 압승했고 안택수는 그야말로 참패했다. 민주당 간판 자체가 대구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박찬종은 완전히 독불장군이었다. 야권 단일화는 당분간 재론하기 어렵게 되었다. 영국에 머물던 김대중 씨가 1993년 말 귀국했다. 김영삼 정권이 한창 설칠 때 소나기를 피해 영국으로 갔던 것인데 이제 소나기가 그쳤다고 본 것이었을까? 그도 민주당을 원격 조종하며 야권 통합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다음의 지표가 야권 통합이 잘 추진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1. 지지정당 민자당 29%, 민주당 18%, 국민당 0.7%, 박찬종의 신정당 2.2%였고 지지정당 없다는 반응이 무려 49%에 달했다. 2. 김영삼의 국정능력평가 아직 63.3% 수준이었다. 정권 출범 직후 80% 이상의 지지율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는 반응이었다. 3.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박찬종이 23.8로 단연 우세했고 다음으로는 김대중 8.0, 이회창 6.8, 김종필 4.0, 이기택 4.0, 최용우 2.8, 노무현 2.5%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연합은 어려웠다. 우선 박찬종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야권연합을 바라지 않았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아직 김영삼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야당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는가. 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1994년을 자체 정비기간으로 생각했다. 사실 야권의 공조나 통합은 정치인에게 절실한 필요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더욱이 김대중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뚜렷한 지도력이 없는 것도 큰 한계였다. 이기택은 야권 통합이라는 지각 변동으로 자신의 경쟁자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민주당 내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분명했다. 박찬종도 호남세의 강한 민주당과 연대함으로써 혹시 자기의 공든탑이 흔들릴까 걱정하는 것이 당연했다. 거기에다 김동길은 전통 야당 체질이 아니었다. 전략이나 방식도 대단히 온건했다. 생리적으로 전통 야당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억지로 이기택과 김동길의 회동 자리를 마련해보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런 야권의 사정을 김대중처럼 노련한 지도자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벌써 지방선거에서 당내 기반을 확고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중순에 실시될 지방자치제 선거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가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역사적인 계기였다. 네, 부연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자치제 선거는 광역자치단체, 즉 특별시, 직할시, 도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장과 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즉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다. 이보다 앞선 1991년 지방자치제 선거 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만 선출했었다. 네, 드디어 이제 장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들 손으로 서울시장, 그 다음에 뭐 시장, 군수 이런 걸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못지않게 전국의 향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어느 날 김대중은 동교동으로 곤노갑과 나를 불러 저녁을 함께하며 서울시장 선거 문제를 논의했다.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에서 물러난 이회창 전 총리와 조순 전 부총리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의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11월 9일 나는 이회창과 수정이라는 한 식집에서 만나 의견을 타진했다. 그러나 이회창은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인데 서울시장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방장관에 불과했지만 이제 선출제 아래에서 서울시장의 격이 그때와 다를 텐데요. 그래도 응할 수 없습니다. 다음날 나는 조순 전 부총리를 만났다. 그는 제안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김대중 총재께서 나에게 그런 배려를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생각하시고 나에게 귀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치레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수락한다는 말로 나는 알아들었다. 1995년에 들어서면서 야권이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인가 야당도 변해야 할 시점이었다. 김대중은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느껴 새인물 발탁 등 여러모로 손을 쓰고 있었지만 당의 총수인 이기택 총재는 맥을 놓고 있었다. 당을 추스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입지 강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불만이 컸지만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측근인 곤노갑 의원에게 야권 전체를 추슬러 지방선거 체제를 미리 갖추라고 독려할 뿐이었다. 이제 1995년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김대중은 나와 김근태에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야권 전체 통합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겠다고 지적하며 양대 세력만이라도 민주당과 합치자고 제의했다. 야권 통합을 위해 근 2년 노력했으나 사실 동상이몽일 뿐 진전이 없었다. 나는 새한국당에 남아있는
장경우, 오유방, 이영일, 김현욱, 홍성우 등의 동지들과 의논했다. 보수적인 김현욱은 시큰둥하게 들었고 나머지는 대선 기간에도 국민당보다 민주당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론을 내세웠던 터라 이런 모험을 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새한국당과 제야 세력만 영입하는 모양새로 1995년 2월 24일 전당대회를 열었다. 야권 단일화의 부분적인 완성이었던 셈이다. 첫날부터 이기택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김대중이 왜 나와 김근태를 당으로 끌어들이는지 의심했고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긴 안목으로 계산하지 않고 목전의 정책이 있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특히 나에 대해 사사건건 견제가 들어왔다. 전당대회 석상에서도 당 사무국은 나와 김근태의 연설 시간을 5분으로 제한했다. 이기택은 자신이 총재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함인지 몰라도 연설 시간도 길게 잡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몹시 지루하게 느껴졌다. 거기다 영상물까지 준비하여 4.19 혁명 과정에서 자신을 영웅처럼 부각시키려 했고 1979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찬양하는 장면 등을 내세웠다. 참고로 이때 이제 이기택 총재가 4.19 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19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김영삼계였는데 3당 합당 때 따라가지 않고 꼬마 민주당에 잔류했던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에. 김대중 이제 총재가 대통령 되기 전 민주당에. 나의 입당 수락 연설은 짧았지만 오히려 당원들로부터 더 큰 박수와 지지를 받았다. 단상에 여러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였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업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당이 정정당당의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당과 당이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수평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가 바로 진정한 민주 정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6월에 있을 지자체 4대 선거부터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우뚝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올해같은 박수가 터졌다. 연설을 끝난 뒤 김상현은 오늘 전당대회는 완전히 이종찬 대회가 되었구먼. 당장 총재 선거에 들어갔다면 이변이 나왔을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그날 내가 박수를 많이 받은 것은 웅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당원들이 바라는 바를 역설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의 야당은 항상 당내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근시안이 되었고 전국 전체의 그림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은 과히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부터 시각을 멀리 잡고 자세를 낮춰야 당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의 이런 낮은 자세와 달리 김근태는 제야의 지지를 얻어 처음부터 강세로 당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배경과 능력이 있었다. 그의 주장은 제야 세력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다소 상반된 우리 두 사람의 입당 후 행보에 주목했다. 입당 후 나의 1차적인 목표는 앞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하여 김영삼 정권을 올바르게 심판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과거 민정당에서 쌓은 경력이나 관록을 내세우지 않고 정치 입문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1995년 지방선거의 명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당내 인사는 조세형, 홍사덕, 한광옥, 이철 등 4명이었다. 이들은 일찌감치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의 생각은 달랐다. 모두 성에 차지 않았다.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승리를 중요시했다. 그리하여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조순을 히든카드로 두고 있다가 최종 순간에 내놓았다. 권노갑이 이기택을 찾아가 서울시장 후보로 조순 교수를 출마시키자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기택 대표는 왜 그렇게 인선을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경선을 거쳐야 한다라고 고집했다. 경선에 앞서 조순이 입당 절차를 밟기 위해 당사에 왔을 때도 이기택 대표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느냐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노골적으로 홀대했다. 이기택은 당의 승리를 위한 큰 구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드러내는 듯 했다.
또한 김대중이 배후에서 원격 조종하지 않나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바지저고리로 아는 거냐? 하는 말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 1995년 2월 합당 직후 장경호가 나를 찾아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나설 뜻을 밝혔다. 나도 동의하고 그를 추천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기택 총재에게 그 뜻을 타진해 보았다. 장경호 의원은 경기도 토박이고 선거구도 안산, 옹진이라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장군은 이 총재의 고려대학교 후배이고 인재입니다. 후배를 키운다는 뜻에서 한번 밀어주십시오. 고려대 후배라는 말까지 한 것은 혹시 내가 자기 사람을 심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 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였다. 당내에 재정구 문희상 등 잠재적인 경쟁자가 많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재로서 당연한 반응이었다. 4월에 들어서니 재정구 그룹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조사 결과 의외로 내가 가장 강세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교동에서 나를 경기지사 후보로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오랜 뒤에 들은 바로는 그 무렵 이강래가 남산의 성제동산까지 찾아가서 우리 집안의 내력을 조사했다고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경기도에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선영도 서울 주변 백리 안쪽에 산재에 있다. 하지만 나는 서울 한복판이 기반이다. 네, 밑에 배경 설명이 좀 있습니다. 12대조 백사 이항복은 포천, 9대조 구천 이세필은 평택 진위, 5대조 오천 이종성은 장단 현 비문장지대 내, 그리고 우당 이회영은 개풍에 각각 유택을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부 파악한 김대중은 4월 24일 동교동 자택에서 만나자고 갑자기 연락했다. 순간 나는 경기지사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예상한 대로 그는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니 조순 후보와 쌍벽을 이루어 내가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구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으며 나를 설득했다. 물론 나의 정치적 장래 문제까지 언급했다. 그 순간 나는 앞서 장경호를 추천했는데 그를 제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총재님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구도 서울이고요. 한 발짝 뒤로 뺐다. 내가 다 알아요. 알아봤어요. 원래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제가 이기택 총재에게 장경호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바뀌면 제가 먼저 이 총재에게 지난번 장경호 추천권을 거둬들이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의견 일치로 저를 민다면 나가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 총재에게 내가 말을 시작하면 누가 말을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나는 즉시 마포 당사로 이기택을 찾아갔다. 그리고 지난번 장경호 군을 추천했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가 중요하다고 또 경쟁력을 조사해보니 내가 강세로 나와서 부득이 장경호 추천을 처리하고 내가 나서기로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나의 설명을 듣던 이기택은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게 물었다. 이거 동교동의 생각이지요? 아니, 동교동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나도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고문의 요청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김대중의 정계복귀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자체 선거를 승리하면 영광은 이 총재의 것이지 어떻게 정계에서 은퇴 한 번에 공적이 됩니까? 그래도 난 동의하지 못합니다. 유감이군요. 이 총재가 그렇게 좁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당사를 떠났다. 이런 사태를 의논하고자 김상현을 만났다. 그는 나의 설명을 듣더니 이 일이 꼬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교동에서 이기택과 진지한 대화 없이 불쑥 한 장씩 후보 추천 카드를 내미니 이기택으로선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다음날 이기택과의 면담 결과를 김대중에게 알려야 할 터인데 걱정스러웠다. 나 때문에 당에 불화가 조성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일단 아태재단 사무실로 김대중을 찾아갔다. 이기택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피했다. 이 총재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도인데요? 장경호를 계속 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 될 사람을 민다니 이상하군요. 그는 눈치가 빨랐다. 내가 침묵해도 그대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어제 이기택이 기자들에게 조순 후보가 박찬종에게 코가 납작해져야 김대중이 정신 차린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나를 의심해서 장경호를 고집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같습니다. 어제 이기택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7일 장경호는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는 사전에 나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그의 후보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았다. 그 후 이기택과 동교동 간에 계속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김대중은 장경호를 직접 불러서 설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다음번에도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정치 장래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경기지사 출마는 양보하는 게 어떻겠소? 이번에 양보하면 앞으로 진로는 내가 보장하겠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기택 총재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 의원의 일생을 결정할 문제를 왜 이 총재에게 미루지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저의 의사로 좌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장경호 자신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이 일이 꼬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은 나의 경기지사 출마를 단념하지 않았다. 일종의 집념이라고 할까? 서울시장 후보 조순과 경기지사 후보 이종찬, 이것이 황금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 카드로 수도권과 호남에 맞바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강원도까지 넘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밀고 나가면 총선, 대선 모두 승세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권노갑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이기택 총재가 설득되지 않으니 이제 경선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장경호는 내 아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기 정치 생명에 큰 장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그와 경선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야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장경호가 나가도록 합시다. 안됩니다. 문제는 당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인데 그런 인정론으로선 안됩니다. 안동선이라도 내보내서 이기택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이로써 경기지사 문제는 제2라운드에 들어갔고 갈등은 심화되었다. 여기서 안동선이라는 분은요, 이제 부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던 중진 의원을 의미합니다. 기차 안동선이 아니고요. 이로써 경기지사 문제는 제2라운드에 들어가고 갈등은 심화되었다. 민주당 분당의 실마리는 이때 싹트기 시작했다. 5월 13일 오후 안양예술문화회관에서 경기지사 후보 선출대회가 있었다. 2차까지 가는 안동선과 장경호의 표대결 끝에 간발의 차이로 장경호가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돈봉투 논란, 대회장 폭력 사태, 투표함 보전, 추후 개표 등으로 김이 빠졌다.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나는 참으로 크게 실망했다. 이런 창피스러운 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무슨 염치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민주당의 경기지사 선거는 패배가 확실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패배자는 이기택과 장경호가 될 것이 분명했다. 6월 6일 저녁 김대중은 서교호텔로 모이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매진하자는 것이었다. 먼저 이해찬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이해찬이 설명하는 서울시 상황은 이랬다. 조순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5월 3일부터 경기도 대회가 열린 5월 13일까지의 그의 인기가 연일 상승해 24%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그 뒤 경기지사 후보 선출 대회에서 당내 불화가 노출되어 지지도가 하향 곡선을 그려 6월 5일 현재 19% 정도이고 유권자 수로 따지면 135만에서부터 145만 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찬종 후보는 현재 30%로 안정세를 유지해 약 222만 표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의 정원식 후보는 14% 정도로 약 100만 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1, 2위 간 차이가 큰 데에는 물론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순이나 정원식이 공이 박찬종에 비해 현저하게 지명도가 떨어진다는 데 원인이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의 지명도는 기껏해야 40 내지 50% 수준이었던 데 반해 박찬종은 90%에 육박했다. 이어서 이해찬은 선거 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정 비용이 14억 5천만 원이었고 거기에 운영 자금을 합치면 줄잡아 20억 원이 필요하며 그 외의 각종 경비를 합치면 24억에서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당에서 약 16억 원을 조달해 준다고 하니 나머지는 모금해야 할 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해찬은 조순 후보가 낼 수 있는 최대 액수는 3억 원이다. 통장을 아예 나에게 맡기면서 이게 전부라고 했다라고 보고했다.
김대중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금 할당 지시를 내렸다. 자신이 우선 5억을 내놓겠다며 권노갑 1억 원, 이종찬 1억 원, 한광옥 1억 원, 김상현 1억 원 각각 자금 조성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게 야당식이로군. 처음으로 접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당장 돈이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동숭동 우당기념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6월 14일 다시 석유호텔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가를 받았다. 밤 10시 반 이해찬 본부장은 조순 후보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 현재로서는 조순 후보의 예상 득표수가 150만 표 정도지만 일주일 후면 170만 표까지 올라갈 것이며 정원식 민자당 후보는 100만 표, 박찬종은 180만 표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종반전에 접어들면 약 30만 표를 놓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때 김대중은 전국을 돌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화 시대에 들어가면 명실공히 지방 등권 시대가 열린다고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종필의 자민련도 반쯤 동의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기택은 그것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집권하려는 꼼수라면서 공격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기택은 김영삼을 공격하기보다 김종필을 집중 공격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애국자를 살해하고 민자당에서 쫓겨나와 정당을 급조한 것이 과연 충절이냐 하는 식이었다. 자민련에서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왔다. 지방선거의 형세로 보나 전국의 흐름으로 보나 당시 필요한 것은 자민련과의 공조 분위기였다. 그런데 밖으로 향해야 할 칼날이 안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략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부터 야권 공조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포석이었을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6월 15일 김대중이 나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다. 자민련은 서울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니 공개적으로 조순 지지를 선언해달라고 김종필 총재에게 부탁해보시오. 나는 서울 캐피톨호텔에서 김종필 총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근 의원을 만나 김대중의 부탁이라면서 자민련과의 연합전선 구축 의사를 전달했다. 자민련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고 조순 후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야당 공조 기반이 조성되면 앞으로 반 김영삼 전선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 진행 사항을 보면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계속 연락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제 지난 민자당 경선에서 김종필은 김영삼 편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당내에서 나중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김영삼 당선 후에 나중에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련을 창당합니다. 그래서 자민련의 지금 대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근 의원은 과거 나의 상관이었고 그가 형제처럼 많은 일을 의논해온 처지였다. 속내 이야기도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였다. 그는 내가 말한 취지를 열심히 기록해서 김종필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야당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나는 그날부터 조순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래내 유세장에서 처음으로 김동길이 조순 지지를 위해 연단에 올랐다. 자발적인 지지 그룹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상기를 써서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써서 유명한 유홍준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손님이 꼬이면 선거는 이기는 법이다. TV토론에서 정원식 후보는 교수답게 청산유수의 능변을 보여줬고 박찬종 후보는 기지가 넘치는 그야말로 일당백의 농객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조순 후보는 눌변인데다 수줍음도 타서 다른 후보를 공격하지 못하는 쑥맥 스타일이었다. TV를 지켜보던 우리는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조순 후보의 설명이 가장 진실하고 믿음이 간다는 반응이었다. 꼭 말을 잘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군. 드디어 6월 27일 지방선거의 날 전국적으로 평온하게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들어 벌써 여당 참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났고 개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새벽 서울시장 선거는 조순이 압승한 것으로 끝났다. 조순이 42.4%, 박찬종이 33.5%, 정원식이 20.7%를 득표했다. 초반에 기세를 올리던 박찬종은 막판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민자당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은 죽을 썼다. 모두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이기택의 졸전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민자당에 내준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장경우가 민자당의 이인재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995년 지방선거 결과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었다. 특히 3당 합당 과정에서 4.8 미략까지 맺어가면서 김종필을 이용할 대로 이용한 뒤 헌신짝처럼 걷어차 당에서 축출한 김영삼식 정치에 대해 국민이 심판한 것이었다. 자민련은 대승했다. 대전과 충청 남북도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승리했다. 전국 15개 광역시도지사 선거에서 민자당이 5개, 민주당이 4개, 자민련이 4개, 무소속이 2개 지역을 차지했다. 김영삼은 자기가 집권함으로써 삼김 시대가 끝났다고 호언했지만 다시 삼김이 지역별로 할거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생화는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총은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가장 많은 84곳, 즉 37%를 차지한 반면 민자당은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1곳, 31%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 밖에 자민련 23곳, 10%, 무소속이 52곳, 23%에서 각각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의 25명 구청장 가운데 민주당이 23명을 배출했고 민자당은 서초와 강남에서만 겨우 살아남았다. 광역의원에서도 민주당이 352명, 민자당 287명, 무소속이 150명, 자민련이 86명 당선되어 민자당이 참패했다. 김영삼 정부는 중간평가를 톡톡히 받은 것이었다. 이때 나는 이미 김영삼 정부의 레임덕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자민련을 위한 선거였다. 게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장래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당권이 교체될까 아니면 분당될까. 분당은 가장 큰 악수가 될 것이었다. 과연 김대중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책이 상당히 그 다음 장을 읽어보게 만드는 그런 구성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장 좀 길게 마지막 부분을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 13장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